씨 뿌리는 사람의 씨앗. 브라이언 카바노프 지음, 류시화 옮김. 열림원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일부 씨앗을 파는 가게. 한 여인이 꿈을 꾸었는데 시장에 가서 새로 문을 연 가게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다름 아닌 신이었다. 이 가게에서 무엇을 파느냐고 여인이 묻자 신은 대답했다. 당신의 가슴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팝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여인은 한참 생각 끝에 인간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여인은 말했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행복,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세요. 그러자 신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미안하지만 가게를 잘못 찾으신 것 같군요, 부인. 이 가게에선 열매를 팔지 않습니다. 오직 씨앗만을 팔지요. 하즈라트 이나야트 칸. 빨간 우산. 가뭄이 아주 오랫동안 이어졌다. 미국 중서부 지방의 이 작은 마을은 큰 위기에 처했다.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비는 농작물 재배에도 중요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도 필수적이었다.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지자 마을의 교회는 비를 내려달라는 대대적인 기도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인디언 원주민들이 행하던 기우제를 연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교회 앞마당에 모여들기 시작했다. 곧이어 목사가 도착하고 신도들은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았다. 마침내 단상에 올라선 목사는 이제 군중을 조용히 시키고 집회를 시작할 때라고 판단했다. 모두들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려는 순간 목사는 맨 앞줄에 앉은 10살가량의 소녀가 눈에 띄었다. 소녀는 흥분과 기대에 찬 얼굴로 천사처럼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빨간 우산 하나를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 순수한 믿음에 목사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잃어버렸지만 이 어린 소녀만은 아직도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단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기 위해 모였으나 이 소녀는 신이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다. 타냐 그레이. 양말 한 켤레. 나는 지방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따금 빈민가에 있는 무료급식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자로 일을 한다. 어느 날 나는 식당 뒷골목을 청소하다가 한 늙은 부인이 모퉁이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꽃무늬가 그려진 낡은 치마에 색이 바랜 노란 털 스웨터와 닮아 빠진 검은색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날 밤은 몹시 추웠는데도 그녀는 양말조차 신지 않은 상태였다. 양말을 어디다 버렸느냐고 묻자 그녀는 자기에게 양말이 원래부터 없었다고 고개를 저었다. 마지막으로 양말을 신어본 것이 언제인지 기억에도 없다는 것이었다. 가난한 노부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녀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았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녀에게 베풀 수 있는 건 따뜻한 양말 한 켤레뿐이었다. 나는 운동화를 벗고 내가 신고 있던 흰 양말을 벗어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신겨주었다. 그것은 사실 아주 사소한 친절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마치 할머니가 손자를 바라보는 듯한 사랑이 넘치는 시선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밤에 따뜻한 발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라오. 언제 마지막으로 그랬었는지 기억조차 없지만 말이오. 그날 밤 나는 가슴 뭉클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다. 이튿날 저녁 내가 또다시 무료급식 시설에서 일하고 있을 때 2명의 경찰관이 걸어 들어왔다. 그들은 한 여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이웃 사람이 그녀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은 내게 그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난 사진 속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바로 어젯밤 내가 양말을 신겨준 그 노부인이었다. 무슨 일이죠? 이 노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경찰은 그녀가 가족도 친구도 없는 늙은 가부라고 말했다. 2블록 좀 떨어진 난방도 안 되는 낡은 판잣집에서 그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이따금 방문하는 이웃 사람이 아침에 그녀가 죽은 걸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에게 커피를 따라주면서 내가 말했다. 정말 슬픈 이야기이군요. 경찰이 커피를 마시다 말고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서 검시관이 시신을 나갈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죽은 그녀의 얼굴에 매우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져 있어서 맹세코 말하건대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고 평화스러운 표정이어서 나도 죽을 때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여서 그처럼 불행한 처지에 있는 노인이 어떻게 그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이요. 나는 노부인이 겪어야만 했을 힘들고 궁핍한 삶을 생각하면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문득 내가 그녀에게 양말을 신겨줄 때 그녀가 한 말이 생각났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건 밤에 따뜻한 발로 잠자리에 드는 일이라고. 내가 그 노부인에게 물질적으로 해준 것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녀가 지성에서 보낸 마지막 날 밤에 따뜻한 발을 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었음을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트레버 비 키크. 어떤 친절. 몇 해 전 내가 혼자서 폭스바겐을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갑자기 차의 엔진이 꺼졌다. 나는 가까스로 길가에 차를 세우고 차 밖으로 나왔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 농장뿐이었다. 잠시 후 한 대가 와서 멈추더니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지독한 아일랜드 사투리로 물었다. 도움이 필요하슈? 나는 얼른 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는 말했다. 내가 좀 들여다봐도 되겠슈?
그는 엔진을 점검한답시고 차 앞 뚜껑을 여는 순간 나는 모든 희망이 사라져가는 걸 느꼈다. 폭스바겐은 다른 차와는 달리 엔진이 앞에 있지 않고 뒤에 달려있다.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도움을 기대한다는 건 무리였다. 그는 깜짝 놀라더니 엔진이 어디로 가버렸느냐고 물었다. 내가 엔진은 뒤에 있다고 가리키자 그는 전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위치를 바꾸더니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다. 2, 3분이 흐른 뒤 갑자기 그가 고개를 쳐들고 소리쳤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습니다. 나에게 연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오. 그는 자기의 차로 돌아가 한참을 뒤진 끝에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돌아왔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나는 완전히 맥이 빠졌다. 나를 구조해 줄 다른 차가 오지 않나 싶어 나는 고개를 빼고 길게 뻗은 도로를 살폈다. 옥수수 농장 사이로 난 2차선 도로에는 아지랑이만 피어오를 뿐 차 그림자 하나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그 남자는 스카치 테이프를 들고 기적이라도 펼쳐 보이려는 듯 다시 내 차 엔진 속으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잠시 후 그가 자신있게 말했다. 어서 시동을 걸어보시오. 나는 속는셈치고 그의 말을 따랐다. 그러자 놀랍게도 시동이 걸리는 것이었다. 나는 서둘러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달리면서 백미러를 보니 그가 계속해서 내 차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다. 마침내 도시가 나타나 내가 안전하게 자동차 정비소로 도착한 것을 보고서야 그는 손을 흔들며 자기 갈 길을 갔다. 놀랄 만큼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내 설명을 듣고 정비소의 1급 정비사가 엔진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그 남자가 어디에다 스카치 테이프를 붙였는지 찾아내는데 무려 20분이 걸렸다는 것이다. 카렌 브리스. 토론과 비판. 여러 해 전 미국 중서부의 한 대학에 매우 뛰어난 젊은이들이 있었다. 그들은 문학에 있어서 대단히 창조적이고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들 각자가 장차 시인, 소설가, 수필가가 될 꿈을 갖고 있었다. 누가 봐도 그들은 탁월한 문장력과 표현력을 갖고 있었다. 장래가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은 문학 비판 클럽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서로의 작품을 읽으며 비판을 했다. 모임의 이름답게 그들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에 대해 비평을 가했다. 아무리 사소한 문학적 표현이라도 백조각으로 분해했다. 말 그대로 혹독한 비판이었다. 냉정하고 무자비했으며 가혹하기조차 했다. 하지만 이런 비판을 통해 상대방의 문학적 재능을 최고로 끌어낼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들의 모임은 문학 비평의 경연장과도 같았다. 한편 그 대학에는 여학생들로 구성된 또 다른 성격의 문학 클럽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임을 문학 토론 클럽이라고 불렀다. 이들 역시 상대방의 작품을 읽었지만 한 가지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이들의 비평은 보다 부드럽고 보다 긍정적이며 보다 서로를 격려하는 차원이었다. 사실
비평이나 비판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다. 아무리 사소한 문학적 시도라도 이 클럽에서는 높이 평가받고 격려를 받았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뒤 그 대학의 교무과에서 학생들의 경력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문학비평 클럽과 문학토론 클럽의 회원들 사이에 문학적인 성취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비평 클럽에 소속해 있던 그 많은 문학 천재들 중 단 한 사람도 이렇다 할 문학적 성취를 거두지 못했다. 반면에 문학토론 클럽에 소속해 있던 문학도들 중에서는 6명의 뛰어난 작가가 탄생했으며 이들은 나라 전체에서 커다란 문학적 명성을 얻었다. 테드 앵스톰. 이상으로 문계은행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듣고 보고 행동하는 하루하루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